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건물주 할아버지와 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서울 외곽 빌라촌. 좁은 골목에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곧 낡았지만 꿋꿋이 서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은 프렌즈 25시 편의점이 보입니다. 노인 박춘호 74세. 그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지만 이 사실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독한 아침은 늘 남이 새들어 사는 낡은 방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그는 자신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1층 프렌즈 25시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겁니다. 건물주가 그 건물의 알바생이 되는 이 아이러니는 추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농담이자 그의 외로운 인생의 증명이었어요. 추노가 편의점 알바 근무 중인 그때 명품으로 치장한 손녀 지은이 들어옵니다. 지은의 눈빛은 할아버지에게 향하는 걱정 대신 경멸과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지은은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인플루언서 지망생의 이미지에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흠집을 낼까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녀의 싸늘한 비수는 추노의 심장에 꽂혔죠. 그에게 이 노동은 삶의 활력이자 존엄이었지만 손녀에게는 감춰야 할 치명적인 결함이었을 뿐입니다. 추노가 모욕을 당한 후 홀로 남겨진 편의점. 그의 눈빛은 고통에서 차분하고 단단한 분노로 변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이 담긴 빨간 파일을 꺼냅니다. 추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과 배려로 지켜온 그의 비밀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창피함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일궈낸 삶의 존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손녀에게 노동의 가치와 존중을 가르칠 고독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듯한 허름한 빌라촌의 좁은 골목에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박춘호 74세의 그는 낡은 방 안에서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작은 나무 문틀에서 나는 끼익 소리가 70년의 세월을 짊어진 노인의 고독한 아침을 알리는 듯 했어요. 창문을 아주 작게 열어두었더니 방 안으로 스미는 새벽 공기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 만큼 차갑습니다. 하지만 추노는 오히려 그 싸늘함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뻐근하지만 그는 이를 앓는 소리 없이 견뎌냅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놀려 건물 관리를 하면서 모진 비바람을 맞았던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의 통증은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죠. 추노가 홀로 사는 이 빌라는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의 진짜 건물은 여기서 새 골목을 돌아나가야 보이는 조금 더 번듯하지만 여전히 낡은 3층짜리 건물이죠. 젊은 시절 그가 피와 땀으로 번 돈과 끈질긴 인내로 겨우 세운 어쩌면 그의 유일한 인생의 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네모 반듯했습니다. 1층은 이 지역 주민들의 필수 코스인 프렌즈 25시 편의점, 2층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미스 황, 미용실, 그리고 3층은 세 개의 작은 원룸으로
나뉘어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말 그대로 춘호의 전부이자 그의 삶의 가장 큰 비밀이었죠. 춘호는 건물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는 자신의 건물 1층에 자리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건물주가 그 건물의 세입자와 손님 눈치를 보며 알바생 명찰을 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오로지 그만이 아는 은밀한 농담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멈춰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젊음을 바쳐 얻은 안락함 속에서 그저 늙어가는 것은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손님을 대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단순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좁은 방에서 아침 식사로 누룽지 한 그릇을 비우고 그는 익숙하게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편의점 조끼가 걸린 옷걸이를 보며 그는 헛헛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면 편의점 점장이 아닌 이 건물의 진짜 주인님으로 살짝 신분이 바뀌는 시간, 아주 잠시의 유예 시간입니다. 오전 9시, 춘호는 일부러 천천히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마치 출근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편의점으로 들어서죠. 점심시간에 붐비는 틈을 타서 그는 카운터 옆쪽 작은 창고에서 잠시 쪽잠을 자는 것으로 그의 일과는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박춘호의 유일한 혈육, 손녀 지은입니다. 지은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복장입니다. 명품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진 짧은 재킷에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의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얇은 금팔찌가 반짝입니다. 대학생인 지은은 SNS에서 작은 인플루언서를 꿈꾸며 늘 화려하고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녀의 생활비와 비싼 등록금은 모두 할아버지, 즉 건물주 박춘호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얼굴에는 싸늘함이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춘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 특히 그녀의 대학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볼까 노심초사하는 표정이었죠.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은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인플루언서, 지망생 이미지에 금이 가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지은은 춘호를 창고 구석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는 강한 불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단함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자신의 체면만이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죠. 춘호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시려왔지만 그 감정을 애써 숨기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괜찮다. 나는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데 뭘.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건강에 좋지. 춘호는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말했지만 지은에게는 그저 늙은이가 고집을 부리는 변명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지은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할아버지의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줍니다. 마치 용돈을 주는 손녀의 행동이 아닌 귀찮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팁을 던지는 듯한 무심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친구들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이 돈은 택시비 하세요. 제발이요. 춘우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돈의 온기가 아니라 지은의 싸늘한 시선이 더 크게 느껴졌죠. 춘우는 끝내 지은에게 왜 그가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사실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의 진심이 지은에게는 비난이나 꼰대의 넋두리로 들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이 외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급히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문이 닫히고 다시금 편의점 안에는 춘우 홀로 남겨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춘우는 방금 지은이 준 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바닥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송금이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쓸쓸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외로운 노인의 일상. 바로 박춘호의 하루였습니다. 날이 바뀌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호는 자신이 새 들어 사는 빌라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다가 밤 10시 정각에 맞춰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그의 걸음은 낡았지만 규칙적이고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해가 저물고 찬 기운이 도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그는 그의 건물이자 직장인 프렌즈 25시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죠. 그는 마치 잠시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두고 평범한 노동자가 되는 이 밤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편 지은은 캠퍼스 근처에 세련된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예쁜 대학생의 이미지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방금 결제한 값비싼 커피와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노트북이 아닌 명품 잡지와 새로 업데이트된 SNS 피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원룸 월세도, 해외 명품 여행에 필요한 자금도,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대학 등록금도 모두 할아버지 박춘호의 손에서 해결되었죠. 그 모든 경제적 풍요가 할아버지의 밤샘 노동과 그 노동을 숨긴 외로운 건물주의, 비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야, 지은아. 너 이번 학기 등록금 냈어? 벌써 마감일 다 됐던데. 친구 비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은 시큰둥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응, 뭐. 할아버지가 다 내주셨지. 울 할아버지가 꽤 넉넉하셔. 그녀는 넉넉하다는 표현으로 할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내 화제가 할아버지의 직업으로 돌아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쌓아 올린 부유하고 트렌디한 인플루언서, 지망생의 가짜 성벽이 할아버지의 편의점, 알바라는 현실에 와르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때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곧바로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편의점 안은 한산했죠. 춘우는 진열대의 물품들을 정리하며 손님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단순한 일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와 짜증으로 떨렸습니다. 춘우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지은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익숙해진 손녀의 차가움이 보였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무슨 일 있었니? 학교 일은 잘 돼가고? 지은은 카운터 앞에 서서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록금으로 쓰라고 할아버지가 준 돈 중 일부였을까요? 그녀는 그 돈을 카운터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춘우의 노동 가치를 계산하는 듯한 혹은 뇌물이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무례한 동작이었습니다. 현금 뭉치 위로 형광등 불빛이 야속하게 반사되었죠. 돈은 줄게요. 할아버지 필요한 생활비도 용돈도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제발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부탁이 아닌 명령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는지 아세요? 나도 내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이 있잖아요. 나 이제 대학생이고 인플루언서 될 건데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이미지가 다 망가진다고요. 그녀는 나와 나의 이미지에 대한 절규만을 쏟아냈습니다. 춘우는 그 현금 뭉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의 차가운 눈빛만을 응시했죠. 그 눈빛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손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방해물로 여기는 낯선 젊은이의 눈빛이었죠. 춘우의 가슴에는 먹먹한 응어리가 차올랐습니다. 그가 건물주임을 숨기고 이 일을 하는 진심을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춘우는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일하는 게 내 건강이지. 나는 일 안 하면 오히려 더 아프단다. 그리고 내 등록금 내는 게 너한테 떳떳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는 마지막 말을 삼켰습니다. 그의 진심이 지은에게는 비난이나 꼰대의 넋두리로 들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건강이 아닌 자신의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지은은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편의점 밖으로 급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춘우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유리창 밖에서 일부러 춘우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조로 말했습니다. 야, 나 방금 우리 할아버지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이야. 진짜 미치겠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고집은 진짜. 아, 몰라. 우리 집 건물주님은 세입자 눈치 보느라 바쁘셔 자기가 건물주인 거 숨기고 알바나 하고 있으니 원. 하여튼 늙은이들은 이해가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춘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가족 간의 존중이 단 한순간에 세입자 눈치 보는 늙은이의 고집으로 전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정리하던 사탕 봉지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텅 빈 마음처럼 메아리 쳤죠. 지은의 전화 통화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편의점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춘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탕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하거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서히 무너지는 가족 간의 존중에 대한 쓸쓸한 슬픔이 번져 있었고, 동시에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는 어떤 고독한 결심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지는 새벽이었습니다.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각. 서울 외곽의 밤은 어둠과 적막, 그리고 끈질긴 빗소리로 가득합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춘호의 마음을 울리는 고독한 북소리 같았죠. 편의점 프렌즈 25시 안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밤새 혼자였습니다. 이장의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지은이 내뱉은 차가운 말, 우리 집 건물주님은 세입자 눈치 보느라 바쁘셔라는 비아냥은 춘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더욱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는 느릿한 동작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의 등 뒤로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옷이 빗물에 약간 젖은 채 어깨를 으쓱하며 편의점 안의 따뜻한 공기를 반겼습니다. 그는 바로 지은의 남자친구인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감 넘치고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였죠. 손에 든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냉장 코너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비싼 수입 맥주 몇 캔과 안주거리를 골라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춘우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물건을 춘우에게 건네면서도 춘우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배경처럼 취급하는 듯한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였죠. 이 시간에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어르신? 민주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이 나이에도 힘들게 일하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가벼운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제할 카드를 내밀며 다시 한번 춘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은 언제 와요? 제가 건의할 게 좀 있어서요. 춘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그를 향한 민준의 경멸적인 시선 앞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우는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머로, 마치 자신을 향한 마지막 존중을 구걸하듯이 그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장이지. 춘우는 계산을 완료하며 영수증을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농담도. 진짜 사장님이 이 시간에 알바를 왜 하겠어요? 민준은 춘호의 말을 단순한 힘든 노인의 자위적인 농담으로 치부하고는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면 알바답게 계산이나 잘하세요. 잡소리는 됐고. 그 순간 춘호의 얼굴에 드리워진 미소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잡소리라는 단어가 춘호의 심장에 돌덩이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74년 인생, 그의 경험, 그의 존재 가치 모두가 단 한 문장으로 편의점, 계산대 뒤의 잡소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영수증을 민준에게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죠.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은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구는 상황을 보았지만 그녀가 먼저 느낀 감정은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창피함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예의 좀 갖춰. 지은은 남자친구에게 쏘아붙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춘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수를 꽂고야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만두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피하다고요. 지은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죠.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춘호에게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춘호가 그토록 소중히 지키려 했던 그의 존엄성, 그의 삶의 방식 자체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춘호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꽂혔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 계산대 모서리를 힘없이 움켜쥐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굴욕과 절망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평생을 모범적인 건물주로, 성실한 노동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의 든든한 보호자로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는 창피한 존재, 잡소리를 하는 알바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노인의 감정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은 고독과 배신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댔어. 가자. 뭘 저런 거 가지고 흥분하고 그래. 라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춘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난 문을 응시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의 건물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에게 더 큰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우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침묵과 배려로 지켜온 그의 외로운 비밀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창피함으로 돌아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도시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춘우는 자신이 새 들어 사는 빌라의 낡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은과 민준에게 들었던 모욕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침대에 앉지 않고 그대로 낡은 나무 책상 앞에 몸을 기댔습니다. 춘우의 숨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깊은 고독 끝에 도달한 차분하고 단단한 분노가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무시와 멸시를 견뎌왔지만 그것이 그의 정체성, 그가 평생을 걸고 일궈낸 삶의 증거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숨긴 것은 단지 건물주라는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긴 것은 그의 인생 그 자체의 존엄이었죠. 춘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단순했습니다. 몇 장의 오래된 가족 사진, 빛바랜 봉투, 그리고 두툼한 뭉치 하나가 전부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그 뭉치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두꺼운 종이 뭉치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아닌 오래된 땀과 노동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 뭉치 속에는 20여 년 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상환 완료 증명서, 그리고 붉은 봉투에 고이 담긴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오롯이 박춘호, 그의 이름 석자로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였죠.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하며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던 그의 청춘과 끈기, 그리고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조금 보여줘야겠구먼. 춘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릴 만큼 강했습니다. 침묵 속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낮추고 남의 눈치를 보는 외로운 알바생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행동은 돈으로 인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편의점 프렌즈 25시의 점주인 40대 중반의 김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춘호가 건물주임을 전혀 모른 채 춘호에게 마치 야간 알바생을 대하듯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죠. 김 씨는 춘호를 옆으로 불러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잠깐만.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말인데요. 이제 곧 재계약 시점인 거 아시죠? 본사에서는 워낙 목이 좋은 자리라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 이야기해 봤더니 주인이 건물 매도를 고려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영 연락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 제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김 씨는 춘호가 그저 점주가 고용한 알바생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노인에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듯 건물주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춘호는 김 씨의 말을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이 건물 매도를 고려한다. 김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춘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계약을 성공시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해야 했기에 춘호의 눈치 따위는 전혀 보지 않고 자신의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박 어르신이 여기 야간 알바 오래 하셨으니 혹시 주인 쪽이나 건물 상황 아는 거 없으세요? 제가 새 임대차 계약서라도 좀 받아봐야 안심하고 장사를 하죠. 건물주가 바뀌면 저희도 곤란해지고요. 춘호는 김 씨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카운터 아래에 보관했던 오래된 빨간색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 씨가 애타게 찾던 재계약 서류의 명의란이 들어있는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맨 위 건물 소유자 항목에는 굵고 선명한 글씨로 박춘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춘호의 손에 들린 파일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사업 걱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춘호는 그 순간 굳이 말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서류 하나가 이제 곧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춘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하지만 강력한 침묵 속에 반경 예고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야간 알바생이 그들의 운명과 이 건물의 미래를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평일 오후 지은과 민주는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골드 부동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번쩍거리는 황금색 명암과 깔끔한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어 이 지역의 허름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 매도를 고려한다는 소문은 지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재산, 그리고 그녀의 풍족하고 보장된 미래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죠. 자기야, 진짜 할아버지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지은은 민준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허세를 부리며 지은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춘호의 건물을 지은의 미래 재산으로 보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지은아. 설마 할아버지 혼자 결정하셨겠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건물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서 우리가 먼저 만나봐야 해. 내가 조언도 좀 해드리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부동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공인중개사 홍 여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홍 여사는 지은의 화려한 옷차림과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훑어보더니 상대를 재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홍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근처 3층짜리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편의점 프렌즈 25시 있는 그 건물이요.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건물주분과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자신이 마치 거액의 투자자라도 되는 양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홍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주인이 최근 들어 매매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 시장에 나오면 바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왜 이 건물을 찾으시죠? 임차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미래의 소유주가 될 사람입니다. 지은이 서둘러 끼어들며 얼버무렸습니다. 홍 여사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연락처는 저희가 함부로 드릴 수 없지만 급한 대로 소유주 성함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받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으니 말이죠. 홍 여사는 지은과 민준을 흘끗 쳐다보더니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서류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몸을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소유자 성함 박춘호. 민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춘호요? 에이, 설마. 동명이인이겠죠? 저희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욕했던 밤, 편의점 계산대 뒤에서 잡소리 취급을 받았던 그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이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로 비아냥거렸던 말, 우리 집 건물주님은 세입자 눈치 보느라 바쁘셔라는 말이 메아리 쳤죠. 그 말이 바로 사실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홍 여사는 그런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독특하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직접 건물에 오셔서 야간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시면서 세입자들 동향을 직접 파악하시거든요. 어제도 편의점 점주가 와서 주인분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제가 그분은 연락이 잘 안 되지만 편의점 야간 알바생에게 물어보라고 농담했더니 그 점주가 얼굴이 흙빛이 되어서 가던데요. 홍 여사의 무심한 농담은 지은과 민준에게는 천둥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춘호가 그저 알바생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모욕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 이 모든 것의 주인님이었음을 깨닫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춘호를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막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뒤늦은 공포와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부동산을 뛰쳐나온 지은과 민준은 당장 춘호가 새들어 사는 낡은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민준은 허세 대신 패닉에 가까운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거나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건물을 팔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만이 가득했죠. 좁고 허름한 춘호의 방 앞.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춘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낡은 컵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춘호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은은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달려들어 춘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춘호는 차분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민준 역시 잔뜩 굽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저희가 할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알지만 부디 건물을 파는 결정만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은이가 할아버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민준의 말에는 지은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미래, 재산을 지키려는 비열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춘호는 그들이 쏟아내는 가식적인 후회와 눈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돈에 대한 공포만을 읽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재산 앞에서 무너지는 탐욕과 이기심이었죠. 춘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 지은과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던진 알바생, 잡소리, 창피한 존재라는 그 말들이 건물이 팔리는 것보다 더 무섭지는 않다. 그 말들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준 고마운 말들이었어. 나는 너희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으로 존중받고 싶었다. 춘우는 자신의 앞에 놓인 빨간색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그 파일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판결문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내 건물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 왜? 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세입자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내 재산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가? 너희는 내 건물의 의지에 살면서 정작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인 나를 창피하다며 내쫓으려 했다. 너희는 그 건물을 돈으로만 받고 나를 그 돈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만 봤지. 춘우는 매몰차게 그들의 절규를 잘라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힘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신탁 트러스트 재산으로 묶어둘 것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건물 덕분에 누렸던 풍요는 이제 끝이다. 너희가 진정한 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 다시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생길 것이다. 그의 선언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지막 가르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우는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길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미래의 모든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평범한 오피스텔 단지. 지은이 살던 호화로운 원룸에는 이제 희미한 먼지 자국과 회한만이 가득합니다. 집안의 모든 명품 가구와 고가품들은 할아버지의 신탁 재산 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손을 거쳐 모두 처분되거나 압류되었습니다. 텅 비어 메아리가 울리는 거실에 지은과 민준이 낡고 저렴한 종이 박스 몇 개 앞에서 마주 서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그들이 간신히 챙길 수 있었던 몇 벌의 옷과 잡동사니, 그리고 값싼 전자제품 몇 개뿐입니다. 지은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얇은 금팔찌를 박스에 던져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녀의 분노는 할아버지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막막한 현실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허세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억울함, 그리고 지은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작 10,000원짜리 편의점 알바생에게 잡소리하지 말라던 그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카드를 긁으려 해보지만 당연히 잔액 부족 알림만 뜹니다.
내가 먼저 할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너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민주는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지은에게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당장 내일 학비도 없단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잘 보였는데 결국 남은 건 이거 하나도 없는 거짓골이냐고. 민주는 지은을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잣집 손녀라는 지은의 배경이 곧 자신의 미래였지만 이제 지은은 그에게 짐이자 불운의 상징이 되었을 뿐입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짐들 나 혼자 다 옮기라는 건 아니겠지? 일단 머리 좀 식혀야겠어. 민주는 등을 돌려 문을 향했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건물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절망적인 분노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지마. 나 혼자 둘 거야? 민준. 민주는 지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지은의 울음소리와 그녀가 껴안고 있는 종이 박스의 초라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스타그램 속 삶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좁고 후미진 골목 안 외벽이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고시원 건물. 지은과 민주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종이 박스 몇 개를 들고 숨막히는 복도를 걸어갑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204호. 고시원 방은 겨우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복도 쪽을 향해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희미한 백열등만이 겨우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털썩 주저앉아 눈앞에 이 공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의 화장실보다도 좁은 이 공간. 그녀는 할아버지가 살던 낡은 빌라 방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는지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창문 옆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당장 숨도 못 쉬겠어. 지은은 바닥에 앉아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 몇 장을 세었습니다. 잔액은 초라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 나 당장 다음 달 등록금도 없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이 좁고 암울한 방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자자. 생각은 내일 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내일을 지은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텅 빈 지갑을 쥔 채 낡고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이 이제 현실의 무게가 되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은은 알람 소리보다도 먼저 고시원 방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에 잠이 깼습니다. 좁은 침대 옆 낡은 책상 위에는 어젯밤 민준이 버려두고 간 구인 공고 스크램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력자 우대 혹은 최저 시급이라는 문구 아래 험난한 노동을 예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좁은 방 안을 걸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박스에는 화려한 색깔의 옷들 대신 싸구려 면, 티셔츠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지망생의 꿈은 이제 이 좁은 방 안에 갇혀버린 철 지난 유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옆 침대에서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그가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한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불안감 속에서 그의 흔적이 남지 않은 침대 시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떠났음을 직감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더 급한 문제는 당장의 생존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비비고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평범하고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급하게 이력서, 복사본 몇 장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돈은 앞으로 사흘을 버티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지은은 인력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늘 지나치던 삶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담배 연기,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지은은 초라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내민 이력서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 3개월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대학생이네. 우리 일은 좀 힘들 텐데. 춥거나 덥거나 냄새나거나. 괜찮겠어? 소개소 직원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시내 외곽에 위치한 냉동식품 공장의 포장 라인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얼음장 같은 냉동 창고 안에서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냉동 만두 박스들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지은이 잠시라도 멈칫할 때마다 아가씨, 정신 차려. 라인 멈추면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인플루언서 놀이를 하던 그 시간, 따뜻한 카페에서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명품 쇼핑을 하던 그 순간들이 마치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고된 5시간의 노동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쏟아지는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오늘의 일당은 그녀가 예전에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한번 식사할 때 쓰는 돈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벌어본 돈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액수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묘한 성취감과 동시에 처절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나 너희 할아버지 건물 때문에 피해본 거 억울해서 못 참겠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잖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 혼자 잘 살아봐. 짧고 냉정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지은은 문자를 읽는 순간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할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결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닌
씁쓸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짐은 민준의 목까지 덜어지고 오직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은은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낡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방한복의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할 때 입던 조끼를 떠올렸습니다. 문득 그녀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춘호가 그 낡고 고독한 공간에서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던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그 시간들이 모여 그 건물과 재산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존중받을 가치였음을. 창피하다고요.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지은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냉동 만두 박스의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처럼 방황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진정한 생존 전선에 선 것입니다. 고시원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한 인플루언서 지망생이 아닌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하나의 성실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달 후, 시간은 지은에게 혹독한 교사였습니다. 냉동 창고의 일은 몸이 적응했지만 그녀는 곧 그 일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냉동 창고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고된 노동.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매니큐어를 칠할 여유도 피부를 관리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붉게 거칠어진 손은 그녀가 쌓아 올린 노동의 훈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패스트푸드점. 지은은 능숙하게 햄버거 패티를 굽고 감자튀김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그렇게도 창피해했던 할아버지의 편의점 알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일에 대한 수치심 대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번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그녀의 손으로 산 낡은 책 한 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야, 너네 할아버지 건물 매매건 어떻게 됐냐? 혹시 할아버지가 너한테 다시 연락 안 왔어? 혹시라도 건물 팔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줘. 지은은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 쳤습니다. 2달 동안 민주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은은 미련 없이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주는 이제 할아버지의 비밀을 공유했던 과거의 덧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밤샘 근무를 마친 후 서둘러 샤워를 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달 동안 그녀가 쪼개고 쪼개서 아껴 모은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돈을 할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용돈이 아닌 자신의 노동의 증명이었습니다. 지은은 춘호가 살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골목길. 그녀는 춘호의 낡은 방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춘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쉰 듯했지만
전보다 더 편안하고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에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춘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2달 전 편의점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절망적인 분노 대신 고요한 관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살이 약간 빠졌지만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 대신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문턱을 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2달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창피하다고 말했던 거요. 그 말은 제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춘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냉동 창고에서 포장 일을 하고 밤에는 햄버거를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한테 떳떳하기 위해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셨던 그 시간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었는지. 지은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노동의 가치를. 남의 돈이 아닌 내 힘으로 번 돈의 소중함을요. 할아버지가 저를 내쫓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삶의 진짜 문을 열어주신 거였어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춘호에게 건네지 않고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2달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할아버지 용돈이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께 드리는 존중의 증표예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등록금도 벌고 제 힘으로 살 거예요. 할아버지 돈에 의지하지 않을게요. 춘호는 그제야 지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봉투를 줍지 않고 지은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온기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힘들었지. 춘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내가 돌아온 곳이 내 건물도 내 돈도 아닌 이 낡고 작은 내 방이라는 것. 나는 그거 하나면 됐다. 춘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다. 넌 이제 충분히 알았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이 할애비는 기쁘다. 그날 밤 춘호는 지은을 위해 좁은 방에서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주었습니다. 지은은 2달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한 재물 대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건물주의 손녀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독립된 인간으로 할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아침 해가 박춘호의 빌라 방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방의 먼지를 털고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의 어색함 대신 능숙함과 경쾌함이 묻어납니다. 춘호는 그런 지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낡은 노트에 무엇인가를 끄적이고 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네. 어디요? 건물의 지분 일부가 내 이름으로 이전될 거야.
내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으니. 싫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그 돈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알바 쫓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제 노동의 가치로 살래요. 착각하지 마라, 지은아. 이 건물은 너의 풍요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건 책임이다. 이제 넌 건물주의자, 동시에 가장 성실한 세입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노동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이 건물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거야. 춘호는 서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그의 건물 3층 원룸 중 하나인 301호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잠깐 살았던 가장 낡은 그 원룸. 3층 원룸은 비어 있다. 월세는 편의점 야간 알바 대신 오전 시간대 알바로 퉁치자. 내가 일하겠다고 한 게 이 할애비한테는 가장 값진 월세니까. 301호는 햇볕이 잘 들어온다. 내 공부방으로 쓰렴. 눈물을 글썽이며 열쇠를 받는다. 그 열쇠는 그녀에게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증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건물의 세입자들과 이 동네를 할아버지처럼 잘 지켜낼게요. 건물 1층 프렌즈 25시. 지은은 깨끗하게 정돈된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이 아닌 활기찬 오전 시간에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눈빛은 빛납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에 싸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의 비밀은 단지 건물주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고독하고 따뜻한 사랑의 비밀이었다. 이제 지은은 알았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가족을 이해하는 성실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춘호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더 이상 알바 조끼를 입지 않았고 여유롭고 당당한 건물주의 모습입니다. 지은은 그를 향해 활짝 웃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오늘 매출 최고예요. 이제 저도 슬슬 등록금 벌어서 복학 준비해야죠.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주인이 되었구나. 그나저나 야간 알바는 내가 다시 할까?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안 돼요. 이제 할아버지는 좀 쉬세요. 제가 이 건물, 이 동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생까지도 성실하게 지켜낼게요. 지은과 춘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하고 희망적입니다. 편의점 창밖으로 햇살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며 반짝입니다. 혹독한 2달의 생존 전선은 지은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냉동 창고와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고된 노동은 그녀가 그토록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창피해했던 그 알바 조끼가 사실은 성실함과 존중의 훈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의 돈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번 50만 원을 들고 춘호를 찾아가요. 춘호는 지은에게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건물주는 재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네를 지키는 성실한 관리자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지은은 이제 건물주의 손녀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월세를 벌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독립된 인간으로 할아버지 앞에 섭니다. 건물주 할아버지의 비밀은 단지 건물주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길을 잃은 손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존중을 일깨우기 위한 고독했지만 따뜻한 사랑의 선언이었어요. 춘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를 선물하며 그들의 관계를 재물 대신 이해와 존중 위에서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